풍부한 식량이 나는 일본.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특이한 지리와 환경 여건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영국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두 나라는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군도이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일본은 영국보다 다소 크고 대륙으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진 것이다. 일본의 총 면적은 약 37만 8천 제곱킬로미터이다. 이는 영국보다 2배가량 큰 수치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 영국은 프랑스 해안에서 겨우 35.4km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일본은 아시아 본토에서 177km, 러시아 본토에서는 290km,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740km나 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틀어 일본과 아시아 본토와의 관계보다 영국과 유럽 본토와의 관계가 밀접했던 까닭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서기 이후 영국은 유럽 본토로부터 4번 침략을 당했는데 일본은 한 번도 겪지 않았다. 1066년 노르만이 영국을 침략한 이래 영국은 매 세기마다 대륙에서 전쟁을 일삼았지만 일본군은 전 시대와 16세기 말에 한국을 침략한 일 외에는 19세기가 되기까지 아시아 본토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일본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영국보다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기후를 살펴보자. 일본은 연평균 강수량이 4064m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습한 지역이다. 더욱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유럽에 비해 일본의 비는 초여름에 집중된다. 높은 강수량과 여름의 집중 호우 덕분에 일본은 같은 기후대의 여느 나라보다 높은 수확량을 보인다.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이 산 아래 토지를 따라 흘러넘치는 강물의 퇴적물이 유입된 비옥한 토지로 여기에서 고산출의 노동집약적 벼농사를 짓는다. 일본 국토의 80%는 농사에 적합지 않은 산지이고 식량 생산지는 14%뿐이어서 식량 생산지 1제곱킬로미터당 일본의 인구 밀도는 영국의 8배에 이른다. 기실 협소한 식량 생산지 비율 때문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집중호우 때문에 벌목을 한다 해도 산림이 빠르게 복구된다. 수천 년간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70%의 국토가 여전히 숲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일본을 찾은 사람들은 일본이 녹음이 우거진 나라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숲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천연 목초지나 목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돼지를 식용으로 길러왔다. 양과 염소는 드물고 소는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기 위해서이지 식용으로 기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산 소고기는 1kg당 200달러 이상에 팔리는 고급 식재료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산림은 위도와 고도에 따라 다채로운데 일본 남부의 낮은 고도에는 상록수, 중부에는 낙엽수, 북부와 높은 고도에서는 침엽수가 자란다. 선사시대에는 호두나 밤, 도토리, 칠렵수나 너도밤나무 열매 등을 딸 수 있는 과실나무가 인간에게 매우 유용했다. 숲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강줄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했다. 호수나 강, 연안해, 서쪽의 동해, 동쪽의 태평양에서는 연어, 송어, 참치, 정어리, 고등어, 청어, 대구를 잡을 수 있었다. 오늘날 일본은 세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손꼽힌다. 어종의 중요도, 다양성만큼이나 그 소비량도 많다. 또한 조개나 굴, 기타 갑각류가 풍부하고 게, 새우, 가재, 해조류도 많이 잡힌다. 이렇듯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량 그리고 어종이 풍부한 바다는 일본의 선사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일본의 조상은 누구인가? 일본인의 기원을 고고학자가 수집한 증거로 논하기 전에 먼저 생물학과 언어학의 초상화, 기록된 역사 등을 통해 살펴보자. 익숙한 이 4가지 유형의 증거물들 사이의 모순점이야말로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논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남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규슈, 시코쿠, 혼슈, 그리고 홋카이도의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에 다수의 일본인들이 이주하기 전까지 홋카이도는 역사적으로 아이누족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아이누족은 일본인이 다른 세계 섬에서 모여 살 때 주로 수렵 채취 생활을 하면서 제한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일본인은 유전자와 두개골 형태뿐 아니라 외모까지 다른 동아시아 지역, 즉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 동부,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흡사하다. 심지어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 한국인 친구들 말에 따르면 슬쩍 얼굴만 봐서는 그들도 가끔 서로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하기 힘들다고 한다. 아이누족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 아이누족은 독특한 외모 때문에 지구상 어떤 민족보다도 유전자와 관련된 많은 글이 남아있다. 아이누족 남자들은 누구나 덥수룩한 턱수염이 나며 몸에도 털이 굉장히 많다. 아이누족은 지문이나 귓밥의 형태 등 여러 유전적 형질들을 고려할 때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일본에 정착한 코카서스 인종에 속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아이누족의 전반적인 유전자 조합을 보면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이나 일본인, 한국인, 오키나와인과의 관련 또한 엿보인다. 아마도 그들의 독특한 외모는 아시아 본토로부터 이주해 열도 안에 고립된 후 자웅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진 유전자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독특한 외모와 수렵 채집 생활 방식 때문에 아이누족은 종종 고대 일본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이들의 후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일본인은 좀 더 최근에 와서야 아시아 본토로부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일본어와 조목조목 닮은 다른 언어가 있을까 하고 물으면 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을 테니 말이다. 많은 학자들은 일본어가 아시아의 알타이 어족 중 고립된 언어일 것이라 간주한다. 알타이 어족에는 터키어, 몽골어, 시베리아 동부의 퉁구스어가 포함되는데 한국어도 대개 이 어족의 고립어로 간주된다. 어족 중에서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쩌면 다른 알타이족 언어보다도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보다 상세하게 공유하는 문법이라든가 프랑스어가 스페인어로 연결될 때 나타나는 어휘의 유사성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일반 문법 체계와 기본 어휘를 약 15% 정도 공유하는 데 그친다. 만약 일본어와 한국어가 정말로 관계가 깊다고 한다면 15%뿐인 공유 어휘는 이 두 언어가 5천년도 전에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분리된 것은 2000년도 채 안 되지만 말이다. 아이누어와 일본어의 관계는 더욱 의심스럽다. 아이누어는 일본어와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생물학과 언어학적 고찰에 이어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세 번째 증거로 고대의 초상을 들 수 있다. 일본 정착자들의 외모를 유추할 만한 가장 초기의 유물은 1500년 된 무덤들 주위에 서 있는 하니와라 불리는 입상들이다. 특히 눈 모양을 볼 때 이 상들이 확실히 현대 일본인이나 한국인 같은 동아시아인을 묘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턱수염이 덥수룩한 아이누인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이다. 만약에 일본인이 홋카이도 남부까지 아이누인을 대체해 살게 된 것이라면 이는 AD 500년 전에는 이루어졌어야 한다. 1615년 일본인은 홋카이도에 무역 거점을 세웠고 그 후로 그들은 백인 미국인이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홋카이도의 아이누인을 상대했다. 아이누인을 정복하고 보호구역에 몰아넣고 무역 거점에서 일하도록 종용했으며 일본인 식량 생산자를 위해 땅을 빼앗았다. 저항에는 죽음이 뒤따랐다. 일본이 1869년 홋카이도를 점령했을 때 일본인 선생들은 아이누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기로 결의했다. 오늘날 아이누어는 실제로 소멸해버렸으며 아마 순수 아이누인도 없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중국 연대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문자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BC 108년에서 AD 313년까지 중국은 한반도 북부 지방을 점령했고 일본과 사절을 교환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은 주위 여러 민족을 동의로 불렀으며 일본은 외라는 이름으로 표기했다. 당시 외는 10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전쟁을 일삼고 있었다. AD 700년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인에 대한 기록이
극히 일부만 보존되어 있으나 AD 712년과 720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연대기를 작성했고 한국도 뒤를 이었다. 일본과 한국의 연대기를 들춰보면 초기 역사를 복원한 초기에는 지배 가문의 영화와 통치를 위해 열심히 사실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왕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기에는 한국 자체의 문화와 한국을 통한 중국 문화가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불교가 도입되고 글을 쓰게 되었으며 여러 기술과 관료제가 일본에 유입된 것이다. 연대기에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한국에 사는 일본인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점령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말이다.